디지털 시대는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가 우리의 매일을 지배하게 되면서 화면 시간 관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번은 고향에서 친구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날, 평소 직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화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주제로 대화가 흘러갔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고 털어놨다. 그중 한 친구는 심지어 서울에서 지하철을 탈 때 지하철역 사이의 그 짧은 시간조차도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에게 몇 가지 나의 화면 시간 관리법을 공유하기로 했다. 첫 번째 팁은 디지털 디톡스였다. 일주일에 한 번은 휴대폰을 꺼두고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산책을 하거나 독서를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디톡스 시간을 통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현실 세계의 소중함을 다시금 배울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알람 관리하기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다. 대부분의 알람은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며 불필요한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한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2차례 정해진 시간에만 이메일과 메시지를 확인하도록 알람을 설정했다. 덕분에 중요한 일에 더 깊이 집중할 수 있었고 생산성 또한 올라갔다. 세 번째로 차별적인 콘텐츠 소비를 제한했다. 내가 말한 바에 따르면 유용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지만 그중 실제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미리 읽고 싶은 콘텐츠를 리스트업하고 그 리스트에 맞춰 체계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했다. 마무리로 친구들은 이러한 방법들이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평했다. 휴대폰 사용이 불가피한 시대일수록 그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화면 시간 관리는 단지 줄이는 것이 아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디지털 디톡스를 통한 자연과의 교감은 새로운 감각을 열어줬고 주의 깊은 콘텐츠 소비는 더 나은 정보 선택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내가 그들에게 준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날의 모임은 이렇듯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한 때에 나는 만성 피로와 몸의 뻣뻣함으로 인해 일상이 고달팠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했고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다 보면 어느새 목과 어깨엔 통증이 찾아왔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스트레칭을 배우기로 마음먹었다. 인터넷과 유튜브를 뒤지며 다양한 스트레칭 루틴을 접한 끝에 나만의 스트레칭 루틴을 만들게 되었다. 이는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야기는 그 스트레칭 루틴이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켰는지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은 고양이 자세였다. 요가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이 자세는 척추를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복부 근육을 자극하는데 도움이 된다.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 상태로 시작해 숨을 들이마시면서 등을 둥글게 말아 올리고 머리를 숙였다. 이 자세를 할 때마다 몸에 힘들었던 부분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두 번째 스트레칭은 갈매기 자세다. 나무 앞에 서서 팔을 크게 벌리고 마치 갈매기처럼 균형을 잡는 이 자세는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준다. 매일 5분씩 하다 보니 처음엔 아팠던 목이 부드러워졌고 수면의 질도 놀랍도록 향상되었다. 다음은 벽을 이용한 다리 스트레칭이다. 벽에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벽에 곧게 올리는 방식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하체 부종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 스트레칭을 하면서 쌓인 피로를 씻어낼 수 있었다. 네 번째는 태아 자세였다. 태아 자세는 옆으로 누워 몸을 웅크린 상태로 손과 발을 최대한 몸쪽으로 끌어당기는 동작이다. 이 자세는 허리와 등을 마사지하듯 이완시켜주며 아침에 눈 뜨면 제일 처음 하던 동작이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태아 자세로 긴장을 풀고 일어나면 하루가 한층 더 가벼웠다. 마지막으로 선 자세에서의 정글이었다. 이 자세는 다리 뒤쪽과 허리를 늘려주고 몸의 피로를 씻어내는 데 좋다. 처음에는 손이 바닥에 닿지 않았지만 점차 유연성이 길러지면서 이제는 두 손이 편안히 닿을 만큼 성장했다. 이 모든 스트레칭 루틴을 매일 20분씩 꾸준히 반복했다. 그렇다고 너무나 거창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었던 건 아니었다.
단지 조금의 의지와 인내만 있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었다. 몸이 조금씩 변하는 것이 느껴지자 점점 스트레칭의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스트레칭을 할 정도로 습관이 되었다. 스트레칭을 시작한 지 3달이 지나면서 건강은 물론이고 마음의 여유까지 생기게 되었다. 예전엔 무거웠던 몸이 이제는 상쾌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맞는다. 예전보다 에너지가 넘치고 매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스트레칭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는 소중한 루틴이 되었다. 이에 더해 혼자 하던 스트레칭을 친구들과 가족에게 알려주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조금씩 변해갔고,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도 스트레칭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스트레칭 덕분에 단순한 운동 효과 그 이상으로 사람들과의 유대감도 높아졌다. 이 이상 긴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데, 사실 이 루틴은 누구에게나 효과적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하루의 짧은 시간만이라도 투자한다면 누구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많은 이들이 나처럼 몸의 피로와 긴장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전한다. 스트레칭은 나의 몸과 마음을 다시금 일깨워준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치아 건강 전문가인 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마을 주민들에게 올바른 구강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매주 강연회를 열곤 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김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루는 마을의 초등학교 선생님인 이모 씨가 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이 양치질을 잘 하지 않아 치과 검진에서 자주 문제가 발견된다고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이모 씨의 이야기를 들은 김 선생님은 즉시 학교로 가서 특강을 열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김 선생님은 양치질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양치질은 단순히 입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라며 설명을 시작했죠. 많은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김 선생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잘못된 양치질이 치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시범을 보이며 칫솔을 45도 각도로 기울여 치아와 잇몸 사이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칫솔을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닦으세요. 그리고 최소 2분 동안 골고루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실 사용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치실은 단순히 음식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치아 사이 플라그를 제거하여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학생들은 각자의 칫솔과 치실을 받고 김 선생님이 보여준 방법대로 연습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익숙해지면서 서로의 양치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언을 나누었습니다. 이 행사는 많은 효과를 거두어 이후 몇 주 동안 학생들의 치과 검진 결과가 크게 좋아졌습니다. 학교에서는 김 선생님의 수업 덕분에 치아 건강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후 마을 전체로 이러한 교육이 확대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올바른 양치법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각 가정에서도 김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생활 습관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마을의 전반적인 치아 건강 상태가 크게 좋아졌고, 주민들은 김 선생님을 구강 건강의 수호천사라고 부르며 감사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양치법의 변화가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김 선생님의 열정적인 교육이 한 마을의 구강 건강을 지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네 번째 이야기.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가장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배고픔이다. 특히 식사와 식사 사이의 간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고민이 된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건강하면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간식들이 있다면 배고픔을 달래고 식욕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간식 선택의 첫 번째 요령은 영양소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다. 단순히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섬유질, 건강한 지방이 적절히 포함된 음식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성분들은 포만감을 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식욕을 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가공식품은 첨가된 당과 염분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열량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능한 한 신선한 과일, 견과류, 채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간식은 우리의 식습관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다이어트에 좋은 간식으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당연히 견과류이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과 같은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이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으므로 한 번에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는 요거트를 꼽을 수 있다. 특히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다채로운 베리를 추가하면 색다르고 영양가 높은 간식이 완성된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간식은 달콤하면서도 칼로리 부담이 없는 과일이다. 특히 블루베리, 딸기, 사과는 휴대성이 좋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 동반자이다. 이와 더불어 파인애플처럼 과일 안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효소가 소화를 돕는 경우도 있어 포만감과 소화 모두의 효능이 있다. 사과와 함께 마시는 컵에 든 차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하게 차를 마시면서 당분을 섭취하는 음료를 피하는 것이다. 특히 녹차는 항산화 성분이 많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체중 감량으로 날 때 훌륭한 음료가 될 수 있다. 또한 당근, 오이, 샐러리 같은 생채소 스틱도 추천한다. 지방이나 칼로리가 적고 씹는데 시간이 걸려서 천천히 맛을 음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스틱 형태로 먹는 것 외에도 후무스와 같은 저지방 딥을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게 섭취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공복감을 덜어주는 삶은 달걀, 도정하지 않은 길이로 만든 오트밀바, 다크 초콜릿 등 다양한 건강 간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다크 초콜릿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하루에 적당량을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결국 간식 선택의 핵심은 자신에게 맞는 영양소 균형을 찾고 식욕과 포만감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기호에 맞게 다양한 건강 간식을 실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신의 신체와 대화를 나누며 가장 적절한 간식을 찾아 나가는 길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